자, 이번에는 이제 순서가 N타입을 다 뽑았으면, 이제 관계까지 맺었으면은, 식별자를 뽑아야 되겠죠. 이제 식별자도 제가 그 초반에 설명을 거의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별자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순서가 뭐, 사실 이대로 안 합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딱 칼로 잰 듯이. 제가 한다면 그러면 바로 엔드타입을 정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 엔드타입을 정의하는데, 이거 바로 뽑자마자 저는 부서 아이디를 바로 뽑을 거예요. 사실은. 부서 아이디를 바로 뽑아야 뭐 그릴 때, 이렇게, 일때 다, 뭐 다 할 때 이렇게 내려가고 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엔터를 뽑으면은 가장 먼저 그냥 자동 이제 제가 하는 순서는 이제 이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엔터타입을 정의하자마자 내가 엔터타입을 정의하는 순간 이 엔터타입을 이제 엔티티를 식별하게 한 식별자 속성은 자동으로 제가 이제 주 식별자죠. 그러니까 주 식별자 업무에서 이 엔티티 타입에 있는 엔티티를 뽑기 위한 주 식별자를 적시 저라면 바로 뽑아냅니다. 이제 바로 뽑아내야 이봐봐. 바로 뽑으면 나머지는 뭐 안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름은 내가 없어도 그지. 주 식별자는 뽑아야 이렇게 일대 다 관계를 맺으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일대 다를 갖다 밑으로 내 이걸로 할지. 그러니까 identifying relationship 관계를 할지, 그러니까 identifying relationship 관계를 할지, 또는 non-identifying relationship 관계를 할지, 이걸 미리 내 정의가 바로 팍팍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뽑을 때, 또 엔타일 뽑을 때, 그냥 엔타일 뭐 이름만 다 갖다 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이거 다이어그램 보면 이게 뭔지는 몰라. 또 업무를 내가 해박하게 만나면 몰라도. 그럼 이제 적어도 사원 엔타일 뽑았다 그러면 고객, 사원 이름이나 사원 이름이 아니라 고객을 뽑았으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고객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 전화번호, 뭐 이 정도 이제 기본적인 이 애니타입을 이루는,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은 한 30%에서 30%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딱 뽑았는데 이 고객이란 이게 지금 업무가 얘는 쉬운 그 어떤 엔드 타입이라서 그렇지 고객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근데 좀 이제 어려운 업무에서 이름만 딱 갖다 놔버리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뽑아놔도. 그런데 이제 이거 다 그릴 때까지 속성 하나도 정리 안 된다 진짜. 좀 여기 있는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이 저자 가듯이 하면은 그냥 뭐 엔드 타입은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드 타입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이제 뽑았다 이거지. 엔드 타입 덩그러니 이렇게 뽑고,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놓으면은 아무 속성이 없으면은 이름만 가지고 내가 이게 뭔지를 정말 엔드 타입에 대한 정의서를, 그러니까 엔드 타입에 대한 또 개요나 설명서를 또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또 그러려면은. 그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엔드 타입을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안에 속성들을 보면 내가 야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 N타입의 계열을 어느 정도 알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속성. 그래서 이제 전체가 100% 보자면 한 30% 정도만 내가 여기다가 뽑아놔도 처음에 고객과 얘기하면서 꽤 내가 얘가 뭔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또 30%를 뽑을 때도 저라면은 즉시 바로 주 식별자 정도는 일단은 뽑아요. 그게 이제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지? 아직까지는 제일 처음에는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일단 그 빼대가 되는 엔타입을 뽑아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 아직 계략적으로. 그래서 이때 내가 만약에 내가 주 식별자라고 뽑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이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이 주 식별자 없으면 연결이 매우 이상해요, 이거 다 끊어볼까? 매우 이상하게 됩니다. 이거 다 없애비고,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비면, 뭐, 선이, 당최 이게 뭐가 어찌 된지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것도 빼. 그럼 이게 이제, 알겠어요. 이게 뭔 의미인지. 그래서, 교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엔타입을 뽑는다? 일단 뽑을 때, 내가 이 엔타입이라고 인지를 내가 뽑을 때는 뭔가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얘가 뭔다. 그러면 얘의 어떤 속성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당장 다 뽑는 거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는 개요를 알 수 있는 정도로 뽑고, 주 식별자도 뽑아놔야 내가 연결할 때
이 연결이 자연스럽거든. 사실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non identify relationship을 할 건지 이게 뭐 이렇게 식별 관계를 할 건지도 그래서 여기서 이미 그냥 다 하는 게 좋아요. 내 생각에는 이건 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실무적으로는 제가 아마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엔타입 정의할 때 한 30%의 속성을 뽑아라. 개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때 엔타입 관계를 정의해야 되니까 주식별자는 뽑아놔야 관계가 연결되고 말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별 정도는 바로 뽑아놔라.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 저자의 순서는 딱 기계적으로 엔타입 정의하고 관계 정의하고 이제서야 식별자 정의하고 보조식별자 포린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조금 아니다기보다 뭔가 조금은 너무 기계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별자 정의. 여기 이제 위에서부터 이게 그 데이터 모델링하는 이제 순차적으로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냥 어딘지 모르고 막 하면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N타입 정의를 했으니까 이 저자대로라면은 N타입끼리 연결했습니다. 관계까지 정의했고. 그러면 이제 관계를 정했으니까 그 N타입을 이루는 이제 이 저자 순서대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하지만 딱딱딱 구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별자는 해당 업무에서 자주 이용되는 속성을 주식별자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이 책이 이제 집필될 2010년 당시에는 그 쇼핑몰에 여러분들 가입할 때는 주민번호를 자꾸 달라 그래요. 쓸데없이 이제 법으로 금지됐지만 그러면 이제 사원번호와 주민번호 둘 다 그 주식별자로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N타입에서 엔티티를 식별할 수는 있거든. 그렇지만 이 직원 N타입에서 이 직원을 우리가 이제 업무상 대표하는 속성은 사원번호죠. 주민번호 가지고는 안 하죠, 사실은. 그래서 업무에서 이제 자주 이용되는 속성을 주식별자로 하고, 이때 속성값의 길이가 가변적인 속성은 주식별자로는 적절하지 않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 뭐 사원번호라든지 특히 사원번호는 길이가 다 고정돼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학번이라든지 그지. 이 학번 안에 이 학번이라는 속성 안에 또 내부적으로 또 분리할 수 있는 속성이 이렇게 또 숨어도 있죠. 보통 보면은 학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앞에 입학 연도 이 경상도도 그래요. 내 지금 대학원 여기 석사 학번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15 뭐 0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속성의 길이는 주식별자는 좀 고정시켜서 이렇게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변적인 속성은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가변적인 속성은 좀 제가 또 다른 얘기 했는 것 같긴 한데 길이가 속성이 맞는 얘기했습니다. 속성과 길이가 가변적인 속성은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별자로 안 하죠. 부서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는 뭐 한 20자 이상씩 되기 때문에 자, 조건절에다가 이걸 기술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럴까요? 속성 값이 자주 변하는 속성이 바뀌어버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키가 있는데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에 전자메일 아이디가 포린키로 내려가죠. 주식별자의 이 값이 자꾸 바뀌어버리면은 그 일대다 이 자식 N타입에 있는 속성도 그냥 따라가면서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주식별자의 속성 값은 안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변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학번은 안 변하죠. 그죠? 이렇게 이런 걸 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엔터까지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자, 이 주식별 관계죠. 그러니까 identify relationship 관계에 의해서 주 부모 엔티타입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막 이 다 내려받아주고 이 식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속성이 너무 많아요. 자, 많으면은 1대 다가 돼버리면 이거 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를 내려버리고
내려버리고 이게 artificial identifier라 되어 있죠. artificial identifier. 그래서 이게 인공적으로 식별자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대체키라 그랬죠. 대체키를 하나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artificial identifier라고 하네요. 그죠? 예. 이래 이제 야를 그러니까 일반 속성으로 내려버리고 이제 얘를 접수를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해서 어쨌든 새로 하나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업무를 분석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모델링에서 만들어지는 이 속성이 되겠죠. 이제는 이럴 때 다가 되면 죽습니다. 이 겁나. 외어 조건절에 막 포렌키 이거 결제해서 부모 식별하려면 다 넣어야 되죠. 외어절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얘를 artificial identifier 하나 만들면 이럴 때 다 보면 조인할 때 그냥 접수문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 결제 입장에서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아니 결제에서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건 결제 내용밖에 없는데 결제 테이블에 막 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치? 결제 테이블에 막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값은 결제 내용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식별자를 다 이렇게 이걸 주식별자로 다 잡았다 그러면 여기 한 개라도 널리 들어오면 안 되죠. 주식별자의 속성 값은 반드시 이제 값이 들어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식별자를 정의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그 업무에서 그 엔티티 타입에서 그러니까 그 업무에서 그 엔티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주식별자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모델링 들어가면 첫날에도 이거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꾸 중복되죠. 보조 식별자. 자, 이 후보 식별자 중에 사원번호나 주인번호는 둘 다 이걸 후보 식별자라 그래요. 주 식별자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죠. 근데 후보 식별자인데 주 식별자로 주 식별자로 선택되지 않고 남은 놈, 대통령이 안 된 놈은 부통령이라고 뭐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제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뭐로 한다? 보조 식별자.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할 때는 유닉 제약 조건을 보통 걸죠. 유닉 인덱스를 걸어서 중복을 안 되게 하는 거 있죠. 자, 외부 식별자는 자기 자신의 엔티티 타입에 필요한 속성이 아니라 외부 식별자는 자기 자신의 그 엔티티 타입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엔티티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 쪽 엔티티 타입에 생성되는 속성을 외부 식별자란다. 야가 이제 그래서 이 외부 식별자를 하나 이렇게 또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관계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외부 식별자를 정의하는데 이때 이제 자식 애니타입의 주 식별자의 일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대다 관계를 맺을 때 이거를 identifying relationship 관계다. 근데 얘가 이제 일반 속성으로 내려온다면은 non-identified relationship 관계다. 이거 전부 다 설명 다 했었습니다. 이 저자가 또 적절하게 반복해 주니까 자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비식별 관계로 다 정의를 했네요. 접수번호가 뭐다? 전부 다 이제 인터넷 요 밑에 일반 속성으로 내려오는 관계를 말합니다. 됐고. 식별자 무규칙이란 주 식별자와 아까 그 외부 식별자 간의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별자 간의 그 업무 규칙을 정의하는 참조 무결성 규칙을 뭐라 그러냐면 식별자 업무 규칙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냥 포링키라는 말입니다. 포링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원이 있고 계약에 보면 일반 속성 내려갔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계약 애니타입에 있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속성이 아니라, 그지? 외부에 있는 야를 식별하게 한 외부 식별자죠. 외부 식별자. 그런데, 업무 규칙이란, 여기 업무 규칙은 계약에 있는 계약 사원 번호에는 부모가 있는 사원이 아닌 번호가 여기 들어올 수 없죠. 그지?
이게 뭐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굳이 식별자의 업무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당연하게, 논리상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뭐, 식별자의 업무 규칙. 보통 이제 이거를 포링 키를 제약 조건을 걸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한다? 포링 키 제약 조건을 걸죠. 다시. 여기 있는 사원번호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계약 사원번호는 야로 식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식별자라고 그래. 외부 식별자라고 해서 반드시 포링 키 제약 조건을 또 걸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는 놈은 이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원 쪽에는 사원 번호만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식별자 간의 업무 규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면은 저는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엔드타입을 바로 뽑아냅니다. 뽑을 때 이미 그 엔드타입 이름이 이제 업무상에 사용하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엔드타입을 정의하고, 근데 업무가 간단하면 몰라도 굉장히 처음하고 복잡한 그 프로젝트라면은 엔드타입 이름만 도 그때 당시에 지가 적을 때는 알지.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좀 유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속성은 좀, 아니, 그러니까 뽑을 때 말입니다. 쥐가 그려놨는데 이름만 해놓으면은 내일 되면 몰라. 아직 저기, 뭐, 속성에 있는 상세 정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엔터에 뽑고 난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만약에 이제서 속성에 있는 상세 정의 적으면은 글쎄 다 까먹어요. 엔터에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30%는 30% 정도에서는 개요적인 정도 의미에서는 작업해라. 너무 많이 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상세를 처음부터 업무 분석, 아니 초반에 엔타입을 뽑을 때는 아직까지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내가 뽑았는 속성이 잘못 뽑았을 수도 있고 엔타입도 내가 잘못 뽑을 수 있는 판인데, 그래서 너무 많이 뽑는 건 시간 낭비인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정한다 생각하고 개요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느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실무는 그래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한번 괜히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책 저자는 아니지만 한번 이건 이제 제 아이디어를 그냥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30분 정도 안에서는 엔타입을 유지할 정도까지는 벌써 속성에 대한 상세 정의도 끝내라 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한 30% 이내에는 한 보통 하려면 한 10개다 그러면 3개나 4개 하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엔타입 정의를 하면서 이름 테이블 엔타입 이름 적을 때 그때 살짝 하는 거니까 뭐 한 30초 1분 내외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때 이제 뭘 해라? 여기 30분 정의할 때 주식별자도 어느 정도는 뽑아라 이거죠. 이제 제 아이디어는 뽑고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때 이제 식별자에 대한 이제 식별자와 속성 정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식별자와 해부적인 속성 정의는 그냥 한 방에 같이 가는 작업이라고. 이제 전부 다 엔타입에 있는 모든 거 이제 식별자 싹 정의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식별자를 정의하면서 속성도 상세화 시키는 가면 이건 얼마 안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요거 자체가 이게 많이 걸리지 이게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계를 나눴지만 같이 가면 돼. 그럼 같이 갈 때 이제 뭘 신경 쓰라? 이제 주 식별자를 제대로 진짜 잘 뽑았는지 처음에 업무를 보면서 개념자 엔드타입 모델을 정의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때 뽑았는 것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뽑았는 것과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주 식별자를 정의하고 당연히 보조 식별자는 당연히 또 정의하고 엔드타입을 뽑아낸 식별하는 키는 아무래도 다른 일반 속성보다는 빨리 얘는 뽑을 수 있다 이거야. 이거는 그지? 사원이다. 사원 주민번호는 바로 뽑죠. 그거야.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뭐 이름,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이제 지연해서 이제 뽑겠다 이 말이죠.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포링키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속성에 대한 상세 정의가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자 그럼 속성에 대한 상세 정의를 지금 이제 하겠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업무 장표, 업무 기술서, 인터뷰에 있는 그 내용, 뭐 싹 다 보면서 이제 명사들을 다 뽑아내면 되겠죠. 엔터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속성을 발견하는 작업은 개발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하므로 데이터 모델링에서 완벽한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이제 완벽하게 모든 속성을 찾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속성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여기도 나오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사실에 근거해서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장표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얘네들은 뭐 프로세스 모델링에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확실한 속성을 대략 60, 10% N 타입을 도출하는 동안에 아까 저는 이제 여기 얘기했죠. 요 N 타입 정의할 때 한 3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세부 사항 속성 사항 정의할 때 여기까지 해서 한 70%. 자,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지금 저희가 어느 단계냐면 지금 이 저자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 단계는 지금 이제 건너뛰어 버리는데 지금 바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 지금 바로 갔거든요.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는 한 6, 70% 정도까지 뽑아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건 없어요. 뭐 100% 아니 운이 좋아서 그냥 확 다 뽑을 수도 있고 뭐 90% 아니 다 뽑히는데 굳이 안 뽑을 이유는 없죠. 근데 너무 이제 100%까지 다 하려면은 전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모델을 다 그려 놓으면 또 이제 다 뽑고 나면 이제 뭡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뭐 이제 다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럼 업무를 내가 더 이해하게 되잖아요. 업무가 다 이해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각각의 엔티 타입을 보면 더 개발 이전 단계라는 것은 이건 말하는 거예요. 피지컬 설계 단계까지도 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 뭐 이 칼럼을 막 속성으로 바꾸고 막 하는 단계에서도 보니까 피지컬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하다 보니까 배터리사고 자꾸 더 추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 단계 이전까지 해서 다 100% 뽑을 수 있다면 정말 잘한 거죠. 개발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골 아파지죠. 왜냐면은 이 탭을 하나당 티어 자바로 개발하니까 티어 뽑아야 되죠. 화면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그 입력 창란 만들어야 되죠. 클릭하면 제이슨 날아가죠. 제이슨 날아가면 제이슨에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티오에 담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칼럼이 추가가 된다 하면은 개발 중이라면은 막 화면 입력창에 있는 필드도 막 추가를 해야 되고 티오 바꿔야 되고 또 JPA 엔티티 클래스 바꿔야 되고 막 바꾸어야 될 게 칼럼 한 개 추가되면은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구축하기 이전 단계까지만 이걸 다 뽑아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게. 자, 하여튼 한 방에 다 뽑을 수는 없다. 너무 한 방에 다 뽑으려고 그러지. 그것도 별로 시간 낭비예요. 전체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이걸 인마를 뽑는다고 치자고요. 이 업무만 보면서 난 이거 전체를 다 뽑겠다? 아니잖아요. 이제 얘가 부서 사원이 다시 또 뭐 직원의 건태라든지 뭐 자꾸 얘기가 더 간단 말입니다. 이제 급여 계산하고 그러면 직원을 급여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지? 돈 주는 거, 직원을 건태 관점에서 바라보고, 직원을 업무 고가, 상벌 관계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자꾸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자꾸 이렇게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처음부터 그걸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 60%를 한다 생각하고 빠르게 하고 다시 이제 전체 업무를 이해한 상태에서 더 이렇게 상시화시키면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피지컬 설계 단계 이거 할 때 제일 그래도 업무가 더 많이 이해됐겠네. 왜?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제 사용자 이름 다 뽑았으니까 이걸 그냥 여기서는 뭡니까? 이거를 이제 칼럼으로 매핑, 얘는 탭으로 매핑 시키면 되는 단계거든. 피지컬 단계에서는. 그때 이제 또 이제 내가 이제 더 전체적인 안목에서 잘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저는 상당히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엔타임만 딱 정리하고 이름만. 그 다음에 선만 딱 긋고 이제서 속성 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상세 정의를 딱 60% 뽑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요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 60%가 뽑는다 생각하면 요때는 한 20, 30%더 뽑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엔타입 도출할 때 상당히 뽑게 되고 그때 속성도 발견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 이제 그래서 60% 말을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실무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모델링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스 모델링이란 업무에서 이제 처리해야 될 그 기능이 뭐가 있는가, 그지? 업무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어떤 프로세서가, 업무 프로세서가 뭐가 있어야 되겠는가. 이걸 지금 이제 또 그런 관점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데이터만 딱 바라보다가, 이 프로세서 바라보니까 이 프로세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누락됐다. 그럼 이것도 뽑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 20% 추가 속성이 나올 수 있겠다. 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0%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데이터 모델하고 프로세서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모델이 나왔고, 이제 각 주체별로 그 담당해야 될 업무 프로세서가 나왔다 이거지. 그럼 이제 보낸 거죠. 그러면서 봐, 이 프로세서를 그러면 처리해야 되는, 이제, 여기서는 엔티 타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이게 원통이 아까 전에 데이터였거든요. 여기는 뭐 이래놨지만.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서 사용하는 그러면, 엔티 타입이 그럼 뭐가 있지? 가보는 거죠. 있겠죠? 그럼 이 엔티 타입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이걸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서는 도대체 뭐가 있겠지? 없어! 잘못 뽑았거나, 업무 프로세서 정리 안 됐겠죠. 업무 프로세서는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엔티 타입에는 없어. 그럼 이거는 이제 누락되겠죠. 그럼 이제 상호 이렇게, 교차해서 검증하다 보니까 또 발생되겠죠. 근데, 이래 하겠습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해서 다 거래가 자려면은 너무 많은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에자일 개발 방법론을 지금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집집자기들 하고 있지만, 에자일 개발 방법론은 이 모든 걸 다 그려가지고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는, 자, 아까 이 학사했지만은 여기는 엄청나게 막대한, 서류들이 산출물들을 너무 심한 많은 산출물들을 지금 여기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경상대 직원한테 내가 이제 경상대 그때 이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그때 한참 2010년 당시였어요. 개발하고 진행 중인 거지. 2012년도에 끝났는지 그래요. 끝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 구축된 시스템을 경상대 전산 직원들이 다 이제 피보텍에서 빠지고 어차피 망했지만 빠지고 자기들이 관리 유지 보살주도록 해달라. 그럼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하려면 뭘 내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내가 강의할 거 아닙니까? 해서 내가 이제 좀 그냥 달라 그랬어요. 싹 다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뭐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거 뭐 필요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모놀리틱 아키텍처라 그래서 MA 아키텍처라 그러죠. 프로젝터를 그냥,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너무 놀랬죠. 이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개발 방법론은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구현, 이런 그 개발을 그냥 바로 그냥 코딩 짜는 건 아니거든요. 요구사항도 분석해야 되고, 요구사항 정의하고, 분석, 설계, 구현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은 요구사항을 잘 뽑아내고, 요구사항 분석해야 그 다음에 내가 뭐 설계를 해가지고 구현할 거 아닙니까? 뭔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할지를 정의 안 하고 구현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일정한 이렇게 절차와 방법론이 있는데, 이걸 내가 이제 알면은 내가 그런 수백억짜리 시스템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경험해야 그 방법론이 내가 이제 딱 나올 거든. 일하는 요령이죠. 일몰이라고 해도 되죠. 뭐 쉽게. 근데 이제 방문론을 배우면 최적화되게,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최적화되게 수백 명을 적절한 시점에 탁탁탁 투입해가지고 하는가? 이거에 관한 이론이 개발 방법론인데, 여기는 이제 포커스 개발 방법론이에요. 거의 유물 같은 방법론이죠, 이제. 이때는 아주 전지전능한, 어떤 총괄 PM이 전지전능한, 어떤 PM이 있다면은 전지전능한, 이거는 그냥 완벽한, 모든 프로젝트에 다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 어떤 개발 방법론을, 그게 이제 개발 방법론이 막 쓰여졌다요. 이론 연구되고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무조건 그냥 이걸 프로젝트에다 딱 그냥 이걸 최고의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라 그러죠. 이게 이제 지침서로 해서 이대로 해 하면 무조건 그냥 프로젝트는 성공이 돼 있어. 사실 그런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리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각종 그냥 쓰레기 같은 써도 안 하는 문서를 그래서 그 뒷심도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대로 하면은 최고의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막 했거든. 써도 안 하고 아무도 참조 안 해. 그래서 내가 달라 그럴 때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 아무도 안 봐요. 그거 가짜예요. 그냥 가짜. 왜 만드시는데? 이거 만드는데도 몇 달 걸릴 거예요. 왜 만드시는데? 아 그냥 공기업이니까 강공서니까 이거 다 그냥 달라 그래요. 산출물로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작업을 다 한 결과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럴듯하게 보일 줄 몰라도 전혀 이거대로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목마름이 정말 강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래 팍 나갔을 때 이 수십 년에 아니 수년 차에 어떤 그런 가장 한정형 방문론을 배우면 즉시 바로 구사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경력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는 유즈캐스 모델 방문론 뭐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드디어 애잘 개발 방문론을 가지고 제가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애잘 방문론에서 이제 우리가 한다면은 데이터 모델링도 엄청나게 불편한 많은 서류를 다 제거하고 주고 어떻게 해요? 이제 2주 단위로 지금 자기는 잘 들리겠지만은 작동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2주 단위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산출물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떤 문서 제일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는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봐야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2주 단위로 빠르게 문서 최하사시키면서 개발하자는 게 애잘 방문론인데 이걸 저는 지금 이제 또 데이터 모델링하고 지금 연결시키려고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책에 나오는 거 인터뷰 질의서 뭐 관계 정의서 뭐 어쩌고 이 많은 거를 그 기존의 모노리스 아키텍처럼 막 베스트 프랙티스라 해가지고 다 만들어 여러분들 보고 이거 안 맞아요 현실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갑자기 이제 더 강의하게 된 이유도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애잘 개발문헌을 했을 때 대단한 모델링 기법은 또 어때야 되겠는가 이거 갖고 지금 제가 또 고민이에요. 지금 또 그런 책은 또 없어.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 하는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저는 안 할 거예요. 책에 있는 대로. 자, 대충 그 큰 그림은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일사불란하게 2주 단위로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자, 그래서 이제 좀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테니까 넘어갑니다. 뭐 별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속성의 1대1대1 원칙이라는 것은 그 어떤 속성 값이 있으면은요, 한 시점에서 어떤 속성은 값이 하나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엔티티 타입을 설계를 할 때 여기 속성의 1대1대111 원칙이라는 걸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간이 이제 달라지면은 그 속성의 값도 여러 개가 나온다 이거죠. 제1차 정교화에 반하게 된다 이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저는 요즘 하여튼 큰 도전을 맡고 있습니다. MSA, 뭐 데이터 모델링 기법도 이 테이블을 이렇게 설계해놨는데 MSA를 하면 이걸 또 다 나눠야 돼요 또. 이게 진짜 이걸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MSA, 그러니까 이건 프로젝트 한 개로 하면은 여기 이제 이게 안에 그러니까 스키마 하나 안에다가 한 스키마 안에다가 테이블만 100개가 있다 치자고요. 테이블 한 스키마 안에. 그냥 프로젝터를 하나로 하니까 한 프로젝터에서 사용할 엔티티 타입을 하나의 스키마 안에다 다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또 모노리스 아키텍처처럼 한 프로젝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쪼개요. 쪼개면 프로젝터가 달라지잖아. 프로젝터 달라지면 부서별로 다 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데브옵스 개념이죠. 따로 프로젝트를 따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부서의 프로젝트가 죽어도 나의 프로젝트는 정상 작동하게 하자 이거지 이제 MSA가.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는 또 스키마는 하나로 같이 짬뽕해 쓴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스키마도 분리시켜야 돼요 또. 이 엔티티 타입을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데 지금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마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MSA 단위로 해가지고 그럼 스키마를 분리시킬 때
서로가 참조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너무 그래서 제가 데이터 모델링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처음 계획은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 MSA를 했을 때 스키마를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까지 지금 제가 가려고 했거든요. 계획은 그래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참 지금 많은 것이 막 적응하고 변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전투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이게 고객이 그 사원이 있다고 보자고요. 사원 쪽에 자 여기 뭐 엑셀로 자 이렇게 사원이 있다면은 직원이 있다면은요. 직원의 부서 번호가 있네요. 제 1차 정규화 모든 칼럼 값은 모든 칼럼은 단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 맞네요. 자, 그런데 부서 번호도 직원 대우의 부서 번호도 하나잖아. 직원은 오로지 한 부서에 근무합니다. 근데 자 이게 속성에 대한 111 원칙에 의하면은 맞아. 한 시점에. 근데 이게 시점을 달리하면은 직원 번호나 이름은 뭐 하나인데 그대로인데 이 직원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는 20번 부서, 저작년에는 30번 부서. 근데 현재는 만약에 이거 시점에 따른 이력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 수정만 해보면 끝입니다. 현재 시점만 관리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력을 관리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별도의 그 엔티티 타입으로 새로운 엔티티 타입을 생성을 하여야 한다. 1대 M 바로 이런 얘기 내용입니다. 고객이 있다. 고객 방문. 또 고객이 여러 번 방문할 거 아닙니까? 1대다. 근데 고객이 방문을 하는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최대 3번 이상 방문을 안 해. 그러면 1대 다로 표현할 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자 속성으로 방문일자 1, 2, 3. 그래서 고객 테이블에 정보가 인서트 되면 방문을 할 때마다 이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는 거야. 얘는 방문할 때마다 인서트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장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왜? 방문을 4번째 해야 된다면 이 시스템은 안 돌아가요, 이거. 그 업무 규칙상 우리는 방문 4번 안 되고 이러겠죠. 자, 그래서 뭐 어떤 회사나 이런 데 우리 시스템 쓰다 보면은 주가 정해놓은 규칙 가지고 나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죠. 짜증나게 한 번씩 할 때 있잖아요. 뭐, 시스템, 고객님 뭐, 우리 이건 안 된다고. 근데 왜 안 돼? 되면 되는데. 일단 시스템상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드디어 이제 이게 도메인 용어 정의는 지금 뒤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속성에 대한 규칙 정의. 자, 속성은 업무에서 바로 팍 꼽을 수 있는 속성입니다. 기본 속성. 이것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주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고하는 코드. 업무에 필요한 정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디자인 속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게시판 테이블에 우리가 게시판을 엔티티 타입을 뽑으면은 제목, 글 작성 내용, 내용, 작성자, 글 등록 일자. 근데 게시판 번호는 게시글은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얘를 업무상 우리가 이제 RDBMS에다가 저장하려고 그러면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식별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건 이제 설계에 의해서 모델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를 디자인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했었죠, 이거. 속성의 3분류. 파생 속성은 다른 속성에 의해서 계산되거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주문 테이블에 보면은 주문 목록에 막 제품들이 몇 개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 계산하면은 여기 있을라나?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파생 속성이라고 해서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주문해 보면 여기다가 이제 주문 탭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 총액이라면은 주문 100번 이게 주문에 대한 주문 총액은 여기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요 퀀티티 수량을 곱한 거를 합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주문 총액이라고 칼럼을 주문 탭에 넣을 필요 없잖아. 요거 계산해서 다 곱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색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주문 탭 주문 총액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겠죠. 내지는 주문할 때 그냥 화면에서 바로 그냥 그 주문 장법 뭐 이렇게 있는 걸 갖다 팍 넣으면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계산해 그냥 바로 팍 날아가게 할 수도 있죠. 화면에서. 자, 이럴 때 이게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파생 속성은 그 속성이 가지는 계산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엔타입의 어떤 속성에 영향을 받는지가 이 정의가 안 됐다가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주문과 주문 목록에서 글을 잘 없을 것 같은데 주문 목록에 뭔가 더 추가가 돼 버리면은 주문 총액도 수정해야 되겠죠. 맞지, 그지? 또는 여기서 하나 이 항목 주문을 뺐다. 그럼 주문 총액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주문 엔드 타입에 있는 주문 총액과 요 S 언더 아이템은 여기 있는 요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무결성이 일관성이 있게 우리가 이제 그 해줘야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작업을 하면서 좀 성능이 또 무결성이 좀 깨질 수가 있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 자, 아까 이제 파생 속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에디트 타입에서는 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통계 관련된 엔티티 타입은요, 전부 다 계산해서 이제 가져온 값이잖아요, 그지? 이런 통계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가 이제 파생 속성을 가진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엔티티 타입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 파생 속성이 정의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속성을 정의할 때는 어떤 필요 여부, 옵션을 하냐, 아니냐, 여기 난널이냐 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속성을 정의할 때는 이제 필요 여부도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성의 기본 값을 또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에 반드시 정해진 값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남녀라든지 그지, 뭐 월화수목금토 이런 것을 또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데이터 항목 일람표라 그래서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엔티티 타입으로 뭘 뽑기 위한 어떤 그 사전 자료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이게 엔티티 타입이다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원 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장표를 보고요. 사원 정보 장표를 보고 요거는 이제 그 사원 정보 현황이라는 장표, 업무 장표를 보고 여기 있는 각각의 항목들 여기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그죠? 사원번호.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어떤 문서, 소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항목들을 쫙 나열하고, 여기 뭐 항목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자릿수, 필수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죠. 그죠?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겹치는 부분을 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어떤 문서가 필요하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이제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